세상 밖으로 날아간 수학, 우리 세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우파가 나오잖아. 근데 이제 75쪽과 74쪽을 보면 우파가 우르크국의 반 넓이를 모두 계산해서 왕한테 바치는데 어 이제 왕이 그 계산한 것을 보고서 세금을 더 올렸잖아. 너희는 이 상황에서 값의 넓이를 전부 알아냈는데, 어, 그 값을 알아낸 걸로, 이, 어, 값을 알려준 걸로, 그 뭐지? 임금님이, 세금을 올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더라면, 너희는, 정확한 값을 말할 거야? 아니면 계산할 수 없겠다고 말할 것 같아? 하랑이. 나라면 일단 임금님의 명이니까 일단 계산하기는 해야 할 것 같고 뭐 세금 올릴 줄 알았으면은 그래도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 왜냐면 이거 잘못 속이다가 들키면은 그 상태로 나의 목숨은 끝인 거고 그렇다고 안 속이게도 좀 뭐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 잘못했다가 들켰다가 더 올라가는 그런 불상사를 막아야 하니까 나는 일단 값을 계산해서 알려주긴 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말로 설득해서 알려줄 것 같아. 하경이. 나도 뭔가 그냥 그걸 알고서 물론 마음은 뭔가 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지만은 뭔가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왕의 처벌이 뭔가 두려워서 그냥 일단은 말하고 왕을 막 설득해가지고 이 상태로만 하자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 세연이. 나도 그냥 그 값을 말해줬을 것 같아. 왜냐면, 그 값을 똑바로 안 얘기하고 속였는데, 그, 이게 속였는데, 속인 게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약간 되게 위험할 것 같아서 나는 일단은 얘기해줄 것 같아. 나는, 이제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나라면, 내가 여기서 계산을 제일 잘하고, 여기서, 이거를 내가 계산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계산하는 법을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값을 속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값을 낮춰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 같아. 선생님은요? 저는 정확한 계산을 해서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임금의 욕심이라는 거는 그 정확한 값을 알고 있냐, 알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잘못된 계산이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될 사람이 덜 낸다거나 이러한 그 공평성, 형평성에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세금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걷었을 때는 오히려 임금의 권위가 약해지고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임금이 망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금이라는 게 물론 여기서는 왕이 개인을 위해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국가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면 적절한 세금을 걷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34쪽과 135쪽에, 어, 네 번째 이야기는 포트라는 주인공이, 어, 이제 그 홍수 이런 걸 예측을 되게 잘하는데, 이제 음. 신전에 갇혀가지고, 이제 신전 위에서 풍을 치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비가 오고 구름이 낀 날에는, 이제 그 해를 보고서,
종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 위에서 포트는 촛불이 녹는 양을 가지고 시간을 계산했는데 너희가 포트라면 어떤 방식으로 해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 시간을 알아낼 것 같아? 하경이. 나는 뭔가, 나는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땐 시계가 없으니까, 모래시계 같은 걸, 모래가 일정하게 떨어지는 양을 통해서, 아니면 물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한 시간을 구해서 종을 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도 들었어. 세연이. 나 조금만 더 생각해봐. 하랑이. 나도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될까? 내가 만약 포트라면, 나는 촛불하고 비슷한 원리로, 밧줄을 이용해서 밧줄에 또 불을 붙어서 밧줄이 타는 시간도 일정하게 될 테니까, 촛불과 같은 원리로, 몇 분당 몇 센치씩 타는지를 해서 60분에는 몇 센치가 탈지 이런 거를 계산해서 할 것 같고, 만약에 비가 오는 날이라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물시계로, 음, 계산해서 시간을 알려줬을 것 같아. 어, 선생님은요? 네, 저도 물시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게 했을 경우에 일정한 그런 시간이 되면 뭐 채워지면 그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진 씨가 낸 아이디어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밧줄에다 불을 붙였을 경우에 그 불이 막 확 타오르기 때문에 너무 순식간에 타올라가지고 그 그 밧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야 한다던가 그 밧줄을 계속 태우고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아마 그 공간에서 밧줄 태우면 그 뭐야 연기나 이런 거에 아마 혜진이가 질식돼서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밧줄 태우는 방법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 세연이. 나는, 그 속력하고 거리를 쓸 것 같은데, 그 뭐지? 만약에 그 밖에 나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뭐 조그만 장난감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몇 분에 얼마씩 움직이는 그 거리를 재가지고 한 시간마다 칠 수 있어요. 하랑이. 나 같은 경우라면은, 아마 모래시계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한 시간만 읽을 수 있는 책을 그냥 옆에다 두고 읽으면서 하거나, 그럴 것 같아. 어,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는 주사위로, 나라를 멸망시킨 왕인데, 이제 주인공 토바가 계산을 하고, 샤바 왕이 그 결과를 무차왕에게 알려주는데, 이제, 무차왕하고 쿠차왕이 서로 그 내기를 해서, 어, 중간에 끝났잖아. 그래가지고, 돈 분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배를 해야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푸차왕하고 무차왕이 샤바왕에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해서, 결국에, 토바가 계산을 해서, 샤바왕이 무차왕과 쿠차왕에게 알려주잖아. 근데, 너희가 토바라면, 이제 무차왕과 쿠차왕이 듣게 된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미래에, 쿠차왕하고 무차왕이 자신의 나라를 공격한다라는 걸 안다. 이러면 정당하게 1대 7이라고 알려줄 것 같아? 아니면 그냥 돈 분배는, 알아서 하라고 말해줄 것 같아?
어, 세연이. 나는 아무래도 알아서 하라고 할 것 같아. 왜냐면, 여기에 그 토마처럼 1대 7이라고 얘기했다가는 그, 그 무창, 쿠창이 그 나라의 군대를 보낼 걸 알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1대 7이라고 알려줬다가는 나라가 여기에 샤바왕처럼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중간인 우리나라가 산 건데 그 책임을 샤바왕네 나라한테 넘겼으니까 그냥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얘기해. 하경이. 나라도 이걸 쳐들어온다는 걸 알았으면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서 뭔가 최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쪽으로 할 것 같아. 하랑이. 나 같은 경우도, 이거를, 나는 이거를 어떻게 분배할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 두 나라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을 뽑아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해달라고 할 것 같아. 나는, 내가 토바라면, 이게 자기가 이걸 7대1로 해야 된다는 거 어렵게 밝혀냈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7대1로 나누어야 한다 하면서 정확히 설명해주면서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려줄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는 뭐 이 문제 같은 경우 별개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책 186쪽에 보면 사실 이 두 사람은 사방의 결정을 들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사방의 궁전에서 두 사람이 주사위 시합을 한 것도 중개인인 사방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도 또 둘 사이를 중재하는 말을 듣고 늘어진 것도 모두 두 왕의 책략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결과를 내던 간에 어차피 공격을 할 거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원리 원칙대로 수학적 결과를 내므로써 자기가 최소한 그 학자로서 학문적 성취를 했다. 어, 전쟁과 관계없이 나는 그 학문적 업적을 이뤘다라는 부분에 만족하는 것들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7대1의 결과를 정확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세진이가 이 책에서 다뤄야 될 어떤 중요한 문제들 세 가지 잘 준비해서 진행 잘 했습니다. 그중에 세진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들이 두 번째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수학이 누굴 위한 수학이 된 거야? 왕을 위한 수학이 된 거야. 왕을 위한. 그 토지를 측량함으로써 결국 뭘 걷기 위해서? 세금.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수학이 이렇게 국가를 뭐 하는데 통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제 침략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지 측량 사업이라는 걸 했어, 실제로. 그 토지를 측량한 거야. 이게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그 토지를 측량한 이유가 커다랗게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토지 측량을 한다고 해놓고, 그 토지 측량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건 너네 땅, 뭐야, 너네가 신고 안 했으니까, 이건 국가 땅이다. 그러면서 일본이 자기들이 그 땅을 다 뭐 하는 거야? 빼앗는 거야.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토지를 측량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뭘 내라고 그러는 거야? 세금을 내라고 그래. 세금.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결국 저 사람이 얼마나 뭘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수학이 거기에 이제 작용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에도 국가 운영에 있어서 수학이 적용되는 경우 여러분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 계산세? 예, 응? 계산세. 재산세 이런 거를 거둘 때도 결국은 우리나라 안에 그 필요한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필요한 돈이 국방비도 써야 되고 교육비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을 써야 되잖아. 그럼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뭐 할 수 있느냐? 거둘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세진이 하랑이가 뭐 땅은 얼마큼 갖고 아파트는 얼마큼 갖고 있는지 그 아파트 값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거를 세금을 얼마큼 걷었을 때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다 뭐 한다는 거야. 계산한다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연금 혹시 들어봤어?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이라고 지금 만 18세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 자기가 돈을 내는 거야. 뭐 한 달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뭐 20만 원, 20만 원. 그렇게 냈다가 나중에 이제 65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낸 돈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에서 뭘 줘? 매달 연금을 줘. 근데 이제 이게 개인들은 자기가 다 내. 뭐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 40만 원. 근데 이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랑이가 뭐 세진 회사에 다녀. 그럼 하랑이가 뭐 15만 원을 내면 세진 회사에서 15만 원 해가지고 30만 원을 넣어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그 돈을 뭐 하게 돼 있는 거야? 받게 돼 있는 거고. 근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 또. 그 돈을 막 불려. 그래서 나중에 그 하랑이가 낸 돈보다 더 뭐 할 수도 있고 많이 돌려줌으로써 그럼으로써 하랑이가 나중에 65세 이후에 이제 뭐야 돈을 벌기 힘들잖아. 나이가 먹어서.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그 국민연금 주는 거 갖고 뭐 하라고? 먹고 살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받고 얼마를 뭐 해야 되냐? 내줘야 되냐의 문제가 있어. 그리고 또 거기는 또 어떤 원칙이 있냐면 죽을 때까지 주는 원칙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는 건 예를 들면 자기가 65세까지 낸 돈이 1억이야. 근데 그 사람이 막 한 150까지 살았어. 그럼 그 사람은 1억 내고서 뭐야? 한 뭐 3억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국민연금을 뭐 할 수 없는 거, 운영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거꾸로 있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65세까지 1억을 넣었는데 65세부터 돌려받아야 되는데 한 2달 살고 죽어. 그럼 그 사람은 1억 넣어놓고 한 100만 원밖에 못 받고 저기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럼 그 사람이 손해 아니냐는데 국민연금을 든 이유가 국민들의 뭘 위해서? 노인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그 보험 이런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보험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 부모님 자동차 보험 들잖아. 네. 자동차 보험 드는데 1년에 뭐 자동차에 따라 다른데 뭐 50만 원 내거나 100만 원 내거나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사고를 냈어. 그 해에. 그래서 뭐 1,0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자기가 100만 원을 냈지만 1,000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뭐 해주는 거야? 주는 거잖아. 그러면 100만 원 낸 사람이 1,000만 원을 받으니까 이익이잖아. 반면에 하경이는 100만 원을 냈는데 사고를 안 냈어. 그럼 그 100만 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맞아요. 없어진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누가 돈을 냈기 때문에 사고 낸 사람이 돈을 받음으로써 그럼 하경이는 그 100만 원을 왜 내는 거야? 혹시 하경이가 그 다음에 또 혹시 뭐 할 수 있으니까 자동차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 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뭐 하겠다 돌려받겠다는 거야. 근데 이때 누구에게 보험료를 얼만큼 받을 거냐 이거를 또 잘 뭐 한다는 거야.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세진이가 운전을 난폭하게 해. 응? 세진이 성격도 급하고 막 그래. 젊고 막 그래. 자동차 또 세진이 또 자동차 막 외제차 막 뭐 3억짜리 막 비싼 차를 몰고 다녀. 그러면 세진이에게는 보험료를 뭐 한다는 거야? 많이 받는 거야. 하경이는 아까 봤던 지금 5년 동안 사고를 한 번도 안 냈어. 차도 막 이렇게 경차 값싼 차 타고 다녀. 그러면 하경이한테는 뭐야? 조금. 보험료를 아주 뭐하게 받아? 조금 조금.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그 부분들을 수학적으로 뭐 하는 거야? 계산. 계산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사고를 낼 확률이 얼만큼이 되나? 그 사람이 만약에 사고를 냈을 때 보상을 얼만큼 해줘야 되나? 그 사고는 또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 이런 걸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필요한 돈을 사람들에게 뭐야? 걷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국민연금도 우리가 이 사람들이 평균 수명 몇 살까지 살 건가? 그다음에 물가는 뭐 얼마큼 오를 건가? 근데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가 크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인구보다 지금 여러분들 세대 인구가 절반도 안 돼. 뭐 심지어는 조금 있으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식이었어. 노인들이 그 뭐야 나이가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노인들은 조금이고 여기가 더 많았단 말이야. 여기가 이렇게 더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낸 돈을 가지고서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줄 수 있었다는 거야. 이해가? 네. 네. 근데 지금은 요렇게 되는 거야. 앞으로는 요런 식으로 될 거란 얘기야. 뭐 할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노인들은 많아지는 거야. 근데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낸 돈 갖고 이 사람들을 다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주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국민연금을 과연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데 과연 65세 이상 가서 우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인 건가. 그래서 막 계산을 해보니까 몇 년 후에는 못 받을 거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국민연금 내는 사람이 더 뭐 하던가 돈을 많이 내던가 받는 사람들이 더 뭐 하던가 조금 받던가 아니면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65세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안 돼. 65세부터 받으면 안 되고 70세부터 받아. 이렇게 그 뒤로 뭐 하던가 늦추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해? 개혁을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이걸 다 뭘로 수학적인 뭘 하는 거야? 계산하는 거야. 수학적 계산들. 이런 식으로 수학이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게 단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 수학을 왜 배워? 뭐하러 배우라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생활하고 또 국가를 운영해가고 회사를 운영해가고 뭐 가정사를 운영해가고 이런데 수학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진이가 아까 마지막 세 번째 얘기했던 거는 뭐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확률. 확률의 탄생. 그래서 현재도 확률이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게 이용되는 게 확률 어디에 이용될까? 보드게임. 응? 보드게임? 선생님 주사위 보드게임 던, 안 해요. 어? 주사위 던져서. 아, 주사위에 던져서 보드게임. 그렇지.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할 때 그 확률 게임이 뭐에 이용되냐면 도박하는데, 내기 거는데. 그래서 뭐 한국과 어디 뭐 브라질이 붙었을 때, 그 이길 확률을 계산을 해서, 그 배당금을 나눠준다나 이럴 때, 그럴 때도 이제 그런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에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하랑이. 저희 이 책은 수학의 수학을 이야기에 풀어서 설명하고 있잖아. 여기에서 총 5개 이야기가 있는데 너희들은 어느 수학 공식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어떻게 풀어낸 그 어떤 수학 공식이랑 그 수학 공식을 풀어낸 방식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파트는 어디였어? 하경이. 나는 좀 인상이 깊었던 거는 나는 그 우파 이야기였어. 왜냐면 여기서 그 벽돌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구구단을 만들었잖아. 우리는 사실 구구단을 이해한다기보다 외우는 데 가깝잖아. 근데 여기서 구구단을 만드는 걸 보고 천재인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 혜진이. 나도, 두 번째 이야기, 벽돌과 면접이 가장 기억에 남아. 왜냐면, 우파는, 이제 벽돌만 만들면서, 힘들다.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 몇 줄당 몇 개를 넣어야 되지? 전체는 그래서 총 몇 개지? 몇 개씩 넣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어려운 식으로 생각해서, 결국에,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구구단을 만들어낸, 우파가 그런 생각이 되게 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두 번째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나. 혜연이. 나도 벽돌공 오빠 이야기가 제일 인상 깊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옛날부터 배우던 구구단이 나와 있고, 그 구구단이 실생활에도 되게 많이 쓰니까, 다른 이야기들도 되게, 실용적인 게 많았지만, 아무래도 구구단이 제일 많이 보던 거여서 제일 인상 깊었어. 나는 세 번째 이야기의 원주율이랑 이거 원주원의 면적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 왜냐면 일단 이거를 건축가 이야기로 풀어낸 것도 되게 생소했고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원주율을 배우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배우고 있어서 더 흥미가 갔던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는 아까 하경이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냥 구구단을 외우는 거죠. 이미 수학자들이나 아니면 인류가 이렇게 뭐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알게 된 사실들을 단지 우리는 그 결과들만을 이렇게 배우고 외우고 뭐 이렇게 써먹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견되었나, 어떻게 알게 되었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는데 특히 저는 네 번째 이야기 부분에서 홍수를 예측을 하게 되고 뭐 미래의 생산량을 예측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수학을 하게 됨으로써 단지 현재를 사는 것들이 아니라 미래도 미리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규칙성의 발견이라는 것들이 수학을 하는 거라는 것들 그런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내 책 기준으로 맨 여기 뒷표지에 추천사에 보면은 세상 밖으로 날아간 수학은 수학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수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체험하도록 하며 수학적 착오를 확장시켜 수학을 적용하는 능력이 키워줍니다라고 하는데 너희는 여기에서 수학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수학과 관련이 있었던 것들 중엔 뭐가 있었어? 태연이, 나 조금만 생각해볼게. 세진이, 나는, 이제, 어, 그, 나는 왜, 확률이 필요한지인 것 같아. 확률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확률은 굳이, 수학이 아니더라도, 그냥 대충 감으로, 이거는 뭐, 이게 가능성이 몇 퍼센트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파고 들어가서, 뭐, 몇 퍼센트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너는, 확률이 가장 수학하고는 좀 관계가 먼 것 같아. 하경이, 어, 나 확률이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난 이 이야기에서 볼 때는 사실 수학적인 거에선 수학과 관련 없는 게 잘 모르겠고 이야기에서 본 거는 이 벽돌을 10개 늘어놓으면 10개인데 그래서 수를 구했던 게 뭔가 되게 신기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는 크기를 비교할 때 그냥 막 도구를 이용해 수학이 나잖아. 이건 손 한 병 크기 이렇게만 하는데 그 계산할 생각을 했다는 게 조금 신기했다. 그런 것만 있었던 것 같아. 태연이 할 수 있겠어? 응. 나는 그 책에서는 뭐지? 기, 각기둥하고 원기둥이 수학하고는 관련 없다고 생각했는데 수학하고 뭐 둘레라든지 면적이 수학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고 책이 아닌 거에서는 뭔가 그 속력이나 거리가 배우는 거기는 한데 수학에서 근데 처음에는 그 속력이 그냥 가는 그 자동차나 뭐 움직이는 거리가 이만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이게 수학하고 연관돼 있다. 나는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게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수학과 있었던 거였어. 왜냐면 여기에선 주사위가 나오는데, 솔직히 주사위는
뭐 많아봐야 덧셈 뺄셈? 뭐 그 정도밖에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확률로 연관지어서 되니까 나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 선생님은요? 저는 세 번째 이야기, 세연이와 마찬가지로 그 건축물, 지진 뭐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기둥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지진 났으니까 기둥 무너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 각기둥은 무너졌는데 원기둥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수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는 어떤 그런 사실들. 그래서 뭐 집을 지을 때 그냥 튼튼하게 지으면 된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 튼튼하게 짓는 것들도 결국은 수학적 원리 계산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짓는다는 점에 있어서 건축과 수학의 어떤 그런 관련성들 이런 것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추천의 글을 보면은, 어,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활합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음,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합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수학적 문제 해결이라고 여기에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태진이,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 이 추천의 글에 보면은 우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 사쪽입니다. 사쪽, 세진아, 사쪽. 맞지, 사랑아, 사쪽. 네, 어. 우리가 수학적 문제 해결을 하면서 제한된 상황에서 이런 문제 해결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정이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물어보는 질문이었어. 어, 좀만 생각해보고 말해도 될까? 음, 하정이, 나는, 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도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우리는 이런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 우리는 뭐, 버스를 타면은 몇 킬로에 뭐를 갈 수 있는데, 막 그런 걸 하니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 혜연이, 수학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야. 나는 이게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해결은 수학에서의 문제 해결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실생활에서 구구단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건축을 하진 않지만 기둥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타고 다니는 그 교통수단이나 아니면 그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뭐 초가 타는 그 시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서 나는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다. 태진이 할 수 있겠어? 나도,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뭐 속력이 몇이고 뭐 이런 식으로 크거나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수학 같은 걸로 해결하니까 우리는 수학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수학으로 분석을 해서 잘 풀어내기 때문에 나도 우리 생활에서 수학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우리가 우리가 주변에 길을 가다가 넘어진 아이를 보면은 보통은 일으켜 주잖아.
그런데 만약에 진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수학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한다면, 아마 시간 낭비한다. 이것 때문에 분명히 안 도와줄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이거 시간 낭비를 알고도 그 넘어진 아이들 일으켜 주잖아. 근데 그니까 나는 삶의 과정,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세상을 자세한 행동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이라는 것도 있고, 뭐, 양심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오직 그냥 판단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나는 아무래도 그게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선생님은요? 저는 그 수학적 사고가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뭐 세진이가 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제로 수학이 활용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예를 들면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매주 한 권씩 책을 읽고 있는 것들 중에서 책을 좀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뭐 1년 제가 그 새롭게 읽어야 될 책들, 그리고 새롭게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될 책들이 뭐 180 몇 권이 되는데, 그러면 그 한 권을 읽는데 내가 보통 뭐 서너 시간 걸리고, 그거에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또 서너 시간 걸리고, 그럼 뭐 한 권 하는데 한 뭐 여섯, 일곱 시간이 걸리는데, 뭐 180권을 바꾸려면 그 전체 시간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 내가 365일 중에 그러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고, 뭐 이런 걸 막 계산을 해서 얼마까지를 바꿀 수 있나, 아니면 요 한 권인데 내가 얼마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나,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바꿀 건가 바꾸지 않을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수학적 계산이라는 것들이 활용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이걸 과연 바꿀 거냐 바꾸지 않을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꿨을 때 효과는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또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그냥 몰라 그냥 뭐 바꾼 게 좋지 뭐 이렇게 따져보지 않는 게 아니라, 따져보는 것 자체가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을 길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랑이가 든 사례를 보면, 하랑이가 이제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넘어진 아이를 내가 이렇게 세워줄 건가 안 이렇게 세워줄 건가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수학적 사고가 저는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학적 사고가 작용한다는 것들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일이 뭐고,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워줬을 때 드는 시간이나 노력은 얼마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내가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나 없나, 또는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도와줄 건가 말 건가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 자체가 만약에 수학적 사고가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선택, 더 합리적인 선택,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게 뭐 곱셈 덧셈의 그런 수학적인 방법이 거기에 적용된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아이를 도울 건가 돕지 않을 건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건가라는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하고, 그 뭐 도와줬을 때 좀 돕지 않았을 때 어떤 그 결과나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 그런 것 자체가 수학적 사고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역시 수학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학의 좁은 범위와 넓은 범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수학의 좁은 범위로 생각한다면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수의 계산, 뭐 도형 문제, 뭐 방정식, 확률, 뭐 수열,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까 하랑이가 말했듯이 그 넘어진 아이를 뭐 해주는 거, 이렇게 세워주는 것과 수학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해서 그것들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수학 문제라는 것들은 아까 이 책에서도 보면은 끊임없이 어떤 그런 규칙성을 찾고, 그 안에서 어떤 그 원리를 발견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하랑이가 넘어진 애를 이렇게 세워줬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얘기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랑이가 넘어졌을 때 또 누군가가 하랑이를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넘어진 아이를 하랑이가 돕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을 때, 그럼 그 아이도 나중에 커서 뭐 하지 않을 거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도와주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하랑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도와주는 것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보다 더 뭐가 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더 크다.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이런 수학적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회적으로 그 합의되어 있는 것들이 아닌가, 계산되어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이런 수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와 연습을 하는 것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뭐 하랑이가 아까 했던 말들을 조금 우리가 그 하랑이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우리가 보통 수학은 좀 이렇게 냉정한 것, 좀 이렇게 정이 없는 것, 그 막 이익이나 손해 이런 걸 딱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비인간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랑이가 수학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그거를 이제 그 범위를 어디까지, 그 나와 그 아이의 지금 당장이었던 것만 따지고 놓고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걸 아까 말했듯이 사회 전체적으로 또 더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이제 합리적인 행동이냐라고 한다면, 그 계산법이 뭐 하는 거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면 그 선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따져보는 행위 그 자체가 수학의 과정이라고 넓은 의미로 생각한다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하경이. 네. 너희가 그 다섯 번째 이야기에 그 62쪽 62쪽 162쪽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해서 이길 것 같아? 참고로 162쪽의 상황은 그 왕이 얘한테 얘한테 그, 그 왕들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방법을 하라고 말하는 상황이야. 세진이. 나는, 이 상황에서 그냥 지금 파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왕들한테, 가가지고, 이번 판은 그대로 하는 판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와서 마저 판을 진행하면 어떠냐고 제안할 것 같아. 음, 하랑이. 어, 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세연이. 나도 조금만 생각해. 나는 이게 살짝 사기를 쓰라는 이게 살짝 뭔가 방법을 말하는 거니까, 나는 뭔가 어떤 주사위에는 뭐를 넣고 해가지고 주사위 세 개를 만든 다음에 어떤 경우의 수가 필요하든 어떤 조작을 쓰고 이렇게 뭔가 사기를 쳐서 이기게 할 것 같아. 하랑이 할 수 있어. 음, 어, 난 잘 모르겠어. 태연이는? 나는 그 무차왕하고 쿠차왕이 그 두 개 왕국 사이에 있는 그 샤바왕의 왕국에서 주사위 내기를 한다는 게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둘이서 내기를 하는데 왜 굳이 가운데서 하는 건지 그냥 루차왕 왕국이나 크차왕 왕국에서 하면 되니까 그냥 여기서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 왕국에서 하면 되지 않냐고 그 샤바왕의 왕국에서 하지 못하게 할 거. 어, 여기 4쪽의 이야기, 그러니까 추천의 말에 그 밑에
수학은 어려운 것, 지루한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고 나오는데, 너희에게 수학이란 단어가 주는 느낌이나 아니면 수학은 뭐야? 세연이. 내가 지금 다니는 수학 학원에서 그 한 학년을 끝내고 승급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배운 걸 또 다시 배워야 되는데, 이번 그 1월 말에 그 시험이 있는데 엄마가 그걸 통과를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해가지고 나는 뭔가 수학이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 단어인 것 같아. 음. 어, 하랑이. 나는 수학하면 일단 재미있다고 생각했어. 나는 뭐 수학은 그냥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귀찮은데 하고 나면 되게 계속 하고 싶을 만큼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 세진이. 나는 수학이 아는 문제면 재밌는데, 이제 수학이, 모르는 문제나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나오면 왜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고, 그냥, 이제 수학을 하라고 하면 그냥 싫어. 어, 나는 수학이 주는 느낌은 뭔가 내가 탐정이 된 거, 뭔가 X, Y를 찾는 걸 할 때는 내가 뭔가 탐정이 된 듯한 느낌이라서 재밌고, 그리고 왜냐면 나는 뭔가 내가 만약에 수학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면 나도 수학이 되게 싫었을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 나는 집에서 아빠랑 하거나 아니면 혼자 그 아이패드 같은 앱이나 문제집을 혼자 사서 풀기 때문에 수학은 뭔가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는 거는 나한테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 선생님은요? 네, 저는 뭐 지금 특별히 수학 시험을 볼 일이 없어서 세월이 약오르겠지만, 수학 시험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수학 분야 중에 산수는 좋아했습니다. 계산하는 거. 음. 산수 좋아했고, 방정식도 뭐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규칙성 찾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아주 쥐약인 게 도형, 그다음에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요거는 아주 그 쥐약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 나오고 이런 뭐 이렇게 곡선 나오고 뭐 아, 이런 것들은 아주 쥐약인데 그 까닭이 제가 이제 막 공간 지각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공간 지각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른바 길치, 길 같은 데 가면 방향도 못 그치. 찾고 길도 못 찾고 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게 저기 안 그려져 그 모습이. 남들은 이렇게 딱 보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그 곤혹스러웠던. 그래서 수학을 음, 보면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이런 거는 잘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도형이나 이런 문제 나오면 아예 손을 못 대는 그런 분이어서 수학에 대한 저의 어떤 그런 입장은 산수는 좋으나 수학은 별로인 그런 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냥 산수만 배울 때 좋았습니다. 초대. 어, 여기서 그 포트라는 인물이 나오잖아. 그 홍수를 잰 인물이 포트인데, 너희라면 이 홍수를 잴 때 어떻게 쟀을 것 같아? 하랑이. 내가 아까 질문을 잠시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 여기서 그 포트라는 인물이 나오거든? 이 포트는 그 홍수가 나는 도시에서 홍수를 가늠한 인물인데, 응. 너희가 만약에 포트라면은 이 홍수를 가늠할 때 어떤 도구를 쓸 것 같아? 만약에 예를 들자면 뭐 나뭇가지를 길이를 쓴다거나 그런 방법 중에. 어, 나라면은 뭐 집에 뭐 그냥 긴 막대기 그냥 긴 장대라고 해야 되나? 그냥 대나무 그런 걸로 재가지고 할 것 같아. 대나무 마디 사이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연결 부분 있잖아. 그 부분을 잘하고 생각해서 아마 됐을 것 같아. 어, 세진이.
나는, 그냥, 내 몸이, 내 생각하는 대로, 이제 왠지 이날에 홍수가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도무지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하지 못할 것 같아. 세연이. 나 사라졌어. 응. 반응이 사라졌어. 나는, 나는, 나도 솔직히 말하면 세진이처럼 홍수가 나네 빨리 어디로 가자 하고 제 생각은 내가 그렇게 용기가 없어서 만약에 호기심이 나도 뭐 홍수가 나니까 나겠지 이러고 갔을 것 같고 만약에 쟀다면 뭔가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를 세워놓은 다음에 그래서 막 색칠을 한다거나 그래서 길이를 구할 것 같아. 세연 혹시 아까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나 그게 홍수를 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그 포트가 잰 강처럼 하루에 일정한 양씩 늘어나는 강이면 포트처럼 하루에 늘어나니 그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재서 그 홍수가 나는 길이가 100cm라고 했으니까 그만큼이 될 때까지 포트처럼 할 것 같고 그 강이 만약에 일정하게 불어나지 않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음, 저 여기까지예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예측한다라면 사실은 홍수를 일으키는 가장 큰 변인이 뭐야? 변수가 뭐야? 날씨, 날씨 중에 뭐? 비. 태풍, 비의 양이지. 태풍. 태풍, 그렇지. 강수량. 비가 얼마나 내리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의 양을 얼만큼 많이 내리는가 이 부분을 측정하는 것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강폭, 강의 폭이 좁은 곳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내리면 그 강폭이 넘칠 거 아니야. 반면에 그 강의 폭이 뭐하면 넓으면 상대적으로 홍수가 날 가능성이 적을 거 아니야. 그 강폭이라는 부분들이 또 계산돼야 되고 또 하나가 그 강의 깊이. 강의 깊이가 깊으면 물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야? 비가 많이 와도 그게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그 강의 깊이가 얕은 곳은 더 넘칠 가능성이 큰 거지.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강물의 작용 세 가지 혹시 배우지 않았어? 강물이 흘러가면서 옆에 있는 흙을 뭐해? 깎아내지. 네.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 침식, 침식작용이에요, 침식작용. 그래서 깎아낸 흙을 이 물이 흘러가면서 뭐 한다는 거야? 운반, 운반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 운반한 그 물들이 이제 강물이 느려지면 이제 뭐 하게 돼? 서열, 쌓이게 돼.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 퇴적작용, 퇴적. 맞아. 그래서 아, 침식과 운반과 퇴적작용이 벌어지는데, 자, 문제가 이거라는 거야. 원래 강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강폭이 옛날에는 깊을 수 있었는데, 뭐 이 정도 깊이였다고 생각을 해봐. 이 정도 깊이였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상류에서 이 흙들이 침식돼서 운반돼 오면 이 흙이 여기에 뭐 한다는 거야? 쌓인다는 거야. 쌓이게 되면 이 강의 깊이가 점점 뭐해? 줄어들겠지. 그러면 나중에 똑같은 양의 비가 왔더라도 이게 넘칠 가능성이 커진 거야. 그래서 어려운 말로 그 준설 공사라고 그러는데 때로는 이 강바닥에 있는 이 흙들을 다 뭐 해야 돼? 파내야 돼. 그래서 강이 뭐하게 깊은 상태가 유지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한다는 말이야? 넘쳐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 비가 얼마나 내리나, 강폭과 강 깊이, 그 흙이 얼마나 쌓이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뭐 해야? 살펴봐야 홍수가 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현재도 마찬가지야. 그 하수구를 향해서 그 물이 흘러내리거든? 그럼 그 하수구를 향해서 그 물이 흘러내렸을 때
그 강이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그 빨리 쭉쭉 빠져나갈 수 있게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 뭐 이렇게 막 쓰레기 같은 거 요즘에는 막 그때 막 상류부터 이렇게 내려오거든. 그럼 그런 것들이 중간에 걸려가지고 막아버리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넘쳐버리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그것들을 빨리빨리 뭐 해주는 거? 치워주는 거. 그 강물이 빠지도록 하는 것들. 아니면 뭐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보관하게 하는 것들. 근데 그 것들보다 비가 더 뭐 해버리면 많이 와버리면 그럼 결국은 홍수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비가 얼마큼 오나 투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것들이 흘러가는 처리 이런 부분들을 수학적으로 잘 계산되어야지만이 홍수를 제대로 이제 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철에 우리나라 장마철에 비 많이 올 때 보면 맨날 뭐 나와? 뭐 한강 뭐 잠수교에 나와 있는 뭐 박세진 기자 아, 나와주세요. 그러면 네 한강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뭐 제 옆으로 뭐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뭐 1m 남겨두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던가. 그럼 뭐 저기 뭐 소양강 댐에 나가 있는 강아랑 기자 나와주십시오 하면 여기는 소양강 댐입니다. 뭐 강수위가 높아져서 뭐 지금 뭐 1분당 뭐 몇 톤의 물을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면 그 흘러내린 물이 점점점 내려가지고 이제 한강 어디까지 도달하는데 몇 시간 걸릴 거다. 그럼 거기에 수위가 얼마나 뭐 할 거다? 높아질 거다. 이런 걸 다 뭐 해가지고 계산해서 서- 상류에서 이 물을 뭐 할 건지 흘려내려 보낼 건지 아니면 상류에서 그 물을 뭐 하고 있을 건지 막고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뭐 한다는 거야.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이제 그 계산의 범위를 뭐해? 예측의 범위를 넘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뭐가 나는 거야?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홍수. 나고 그 난리가 나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 세연이가 수학과 관련돼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수학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느냐 안 혼나느냐 또는 수학 시험을 봐서 이른바 승급을 하느냐 승급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게 쉬운데 그럼 수학이 왜 그렇게 됐느냐? 원래는 수학을 잘해야 수학이 이른바 기초학문, 응? 기초학문 중에는 우리가 뭐 이거 글, 글 읽기, 어? 여러분들 독서, 뭐 국어, 요것들이 모든 학문의 기본이라는 거야. 너네가 사회를 잘하려고 해도, 과학을 잘하려고 해도, 뭐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뭘 해석을 잘해야 사회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글 읽기 독서 능력이 뭐하면 없으면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글 읽기 독서 국어라는 부분들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뭐라는 거야? 수학이 아까 말했듯이 건축학을 공부하던 여러분이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던 아까 뭐 통계학을 공부하던 이런 거 공부에 결국은 수학이 뭐라는 거야?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얘기야. 그 수학을 잘해야 다른 여러 가지 응용 학문을 제대로 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그 부분에서는 뭐 하는 사람을 뽑고 싶은 거야? 수학을 뭐 하는 잘하는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은 거야. 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결국 뭐 하는 학생이다?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대학에서 건축학과나 이런 데서 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은가? 물론 수학만 갖고 되는 건 아니야. 건축하는 어떤 그런 감각 이런 것도 필요한데 어쨌든 수학이 기초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고 그 학문을 배우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이른바 수학적 사고는 제대로 하는 능력. 이게 요즘에 우리가 학문을 하는 능력과 또는 문제 해결 능력과 그 관계가 깊어. 그래서 수학이 중요해. 자,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원론적인 얘기, 원칙적인 얘기. 알고는 있지만 이건 겉에 깔린 이야기야. 이런 원칙적인 얘기 말고 뭐 무슨 얘기? 실습적. 현실적인 이야기는 뭐냐? 자,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100명이야. 입학 정원이. 그런데
가고 싶어 하는 사람 1000명이야. 그러면 1000명 중에서 몇 명을 뽑고 100명, 100명을 뽑고 나머지 900명은 뭐 해야 돼? 사역, 그렇지. 탈락시켜야 돼.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해. 뭐라 한다고? 변별적, 변별력. 변별력은 어떻게 해야 잘 골라낼 수 있냐는 얘기야. 옛날에는 이 변별력이 뭘 갖고 변별을 주로 많이 했냐면 뭐 가지고? 영어 가지고 변별력을 많이 변별을 했었어. 영어 가지고. 그런데 요즘에는 영어가 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어. 그리고 요즘에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잘하는 사람이 이미 많아. 그래서 영어만 갖고는 세진이가 더 뛰어난지 세연이가 더 뛰어난지 하경이가 더 뛰어난지를 뭐하기가 알 수 고르기가 뭐야? 없어요. 어려워. 그래서 요즘에 가장 변별력으로 치는 게 뭘 갖고 변별력 누가 더 우수한지 이런 걸 따지는데 뭘 갖고 하더라는 게 결국 수학, 수학 갖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나 수학이 왜 중요해야 되나 이거는 원칙적인 문제는 밑에 깔려버리고 오로지 이 수학이 뭐하게 남들보다 더 뭐하는 거? 잘하는 거. 상대적 실력이 뭐하는 거? 뛰어난 거. 이게 중요하게 돼버렸어. 그래서 그냥 원칙적으로만 치면 수학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만큼만 하면 돼.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이만큼만 하면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랑이가 이만큼 하면 세진이가 뽑히려면 세진이는 뭐 해야 돼? 하랑이보다 더 이만큼 해야 돼. 그러면 세진이가 이만큼 하면 하랑이가 뽑히려면 또 뭐 해야 돼? 이만큼 해야 돼. 그럼 세진이가 또 뽑히려면 뭐 해야 돼? 하랑이보다 더 높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야. 한도 끝도 없는 경쟁을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구구단만 외우면 된다. 그럼 구구단 외우면 그냥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구구단만 그러니까 하랑이도 외우고 하경이도 외우고 세진이도 외우고 세연이도 외우고 구구단 외웠으면 이제 우리가 다 잘해왔네라고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 4명 중에 1명만 뽑아야 되는데 뽑을 수가 뭐 하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구단 외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구단 다 외웠어? 그러면 세 자릿수 곱셈 누가 더 잘하나 볼 거야. 그거 갖고 이제 뽑는 거야. 근데 보면 너희들이 그럼 또 막 세 자릿수 곱셈하려고 막 애쓸 거 아니야. 그럼 또 이번에 뭐야? 5자릿수 곱셈 누가 잘하나 볼 거야. 계속 뭐 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수학 공부하는데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오래 뭐 하느냐? 버티느냐. 그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좋은 데 가는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남 포기, 남 포기, 남 포기. 이러면서 이제 막 수포자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 어떤 사람들은 아예 다 한이 요만해. 응? 그럼 세진이가 이렇게 있는데 요만해? 그럼 내가 한번 뭐 해볼까? 도전해 볼까? 이렇게 쉽단 말이야. 근데 세진이가 요만한데 산이 뭐 하더니 이만하다는 거야. 그럼 애당초 뭐라는 거야? 야, 어차피 가다가 뭐해? 못 가. 그럼 나 뭐 할 거야? 안 갈 거야. 이런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학이 갖는 어떤 그런 성격 자체가 우리 사람들이 갖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 자체가 좋고 그 자체가 의미 있어서 하는 거에 충실하게 하면 좋아. 근데 거기다 플러스 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또 변별력이라는 거. 더 어려운 문제를 내서 더 우수한 애를 우리가 가려 뽑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꾸 수학 문제가 어려워져. 그다음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더 뭐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학식이에요. 보니까 이제 뭐야 수학이 고통스러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3이건 풀기 어려운 어떤 그러한 숙제 고민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다행히 여러분들이 수학의 원래 원칙대로 좋아하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해서 변별력에도 뽑히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경우인데 이제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사실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걸 하는데 수학이 필수 조건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 건축을 잘하려면 수학적인 능력이 필요해. 하지만 수학을 잘한다고 건축을 무조건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에요.
건축을 잘하는데 수학은 뭐일 뿐이야? 일부분일 뿐이야. 다른 요소도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다른 요소가 더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뭐 때문에? 이 수학을 중심으로 뽑다 보니까 다른 걸 더 잘하는 사람이 수학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뭐야? 국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문제예요. 안타까운 어떤 그런 점들이 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참 수학을 둘러싸고 참 이렇게 어떻게 되나 마음이 아픕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인가 애들하고 지난번에 수학 얘기하는데 애들이 뭐 7살 때 자기가 수학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요. 뭐 선생님이 친절해갖고요 다시 수학을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뭐 이런 애도 있고 뭐 아빠가 옛날에는 뭐 혼을 많이 내갖고요 수학을 내가 포기하려고 했었는데요. 요즘에 엄마가 도와줘서 수학을 다시 하려고 그래요.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수학에 대해서 좀 선생님 깜짝 놀랐어. 무슨 7살 애가 수학을 포기했다는 둥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 그래서 어쨌든 수학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왜 또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연이. 그 폴로의 이야기에서 인도식 계산법, 즉 암산하고 중국 계산판 중에 어떤 계산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든지 더 좋은 것 같아? 사랑이. 음, 내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 그 폴로의 이야기에서 즉 인도식 계산법이 있고 중국 그 계산판으로 계산을 하는 게 있는데 어느 계산 방식이 더 나은 것 같아?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줄래? 자, 계산 시합하는 이야기, 이게 몇 번째 바닥이냐면 첫 번째 이야기지. 네. 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중국에서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네. 인도에서는 암산,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계산하고 그런 두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두 가지 방식들 중에서 어느 거에 더 하랑이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 중국식 계산법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물론 이거 암산은 되게 빠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중국식 계산은 되게 비교적 더 확실하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나는 확실한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 세진이. 나는, 암산법이 더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암산을 하면, 암산을 하면, 우리가, 계속 쓰면서 하다 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암산을 하면 머릿속으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난 암산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하경이. 나는 조금 이게 복잡한 문제긴 한데, 그냥 1 더하기 1 이 정도면은 암산으로 하는 게 물론 빠르지만은, 점점 갈수록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쓰는 게 빠르기도 하고, 그게 뭔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까지는 암산으로 가능히 하지만은, 우리가 과연 막 방정식 또는 뭐 좌표, 뭐 아무튼 그런 게 어려운 게 나왔을 때도 암산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안 될 것 같고 뭔가 확실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쓰면서 하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나도 그 중국식 계산판이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물론 암산을 사용하면 더 빠르고 뭔가 쉬운 것들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에서 보면 암산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계산판을 이용해서 효과적인 계산을 할 수 있어서 나는 계산판이 더 나은 것 같아. 선생님은요? 예, 저도 일단은 비슷한데 쉬운 단계에서는 암산이 낫고 좀 복잡해지는 거에서는 계산이 낫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계산판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우리나라는 9구단을 외우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19단까지 외우는 거 알아? 인도는? 네.
그래서 이제 기저귀 계산법에 갖고 우리나라도 19단까지 외워야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애들한테 수학을 19단까지 외우게 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볼 때 전자계산기를 옆에 뭐 하고 수학 시간에 전자계산기 놓고 전자계산을 한다는 얘기야. 그 애들은 그래서 굳이 계산을 하는 거를 별로 뭐하게 여기지 않아? 중요하게 생각하지 어렵지. 않아. 그 식을 세우고 그 문제를 해석하고 이걸 더 중요시 여기지 계산 잘하고 못하고 계산기가 하면 되는 걸 그걸 왜 사람이 하고 있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수학을 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 뭐 하다는 거야?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외국 여행 가면 아주 답답해 죽어. 물건 살 때. 그 사람들이 계산을 뭐 하는 거야? 암산을 못 하는 거야. 그거 막 전자계산기 막 두들기고 앉아갖고 그거 간단한 건데 그 우리는 이거 계산 다 해갖고 이거 뭐 주세요 그러는데도 잠깐만 막 누르고 있는 거야. 막 하나하나씩.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셈에 밝아. 그 인도 사람들 셈에 엄청 밝아. 그 인도가 IT, 그 컴퓨터 쪽도 되게 발달하는 이유들이 암산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수학이 우수한데 대학 이후에 가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자들, 유명한 수학자들이 했던 그런 부분들은 배출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만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반쪽짜리 수학 교육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학 교육도 이제 전자계산기를 쓸 수 있고 그러한 그 서양식 수학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또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세상 밖으로 날아간 수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 뭐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수학이 하루아침에 탄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진이가 타임머신을 타고 1000년 전, 500년 전 날아가면 세진이는 그 시대의 가장 우수한 수학자가 돼. 지금 여러분의 수학 실력으로도. 가장 우수한 수학 실력자가 될 만큼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쌓아온 그 수학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뭐 하려다 보니까 배우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배워야 되다 보니까 이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수학이라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뇌가 수학적 사고를 하도록 이렇게 세팅되는 거야, 세팅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이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또 이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변별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어쨌든 나는 그런 고통을 안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약을 주고 싶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래도 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결의의 큰 사람 김구 그래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 한 인물, 손꼽히는 인물 중에 하나죠. 백범 김구 선생님인데 김구 선생님에 관한 전기문 위인전입니다. 김구 선생님에 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 뭐야? 잘 놀고 오기. 아니, 새해 복 많이 받기. 너네 이번에는 떡국 먹어도 나이 안 먹는 거 알아? 네, 만 나이로 바뀌어서요. 자, 그 마음 놓고 떡국 많이 먹기 바랍니다. 자, 네, 저 반 애들 중에서 거의 막내예요. 너 막내야? 생일 그래. 12월 달. 그래.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수고했습니다. 가세요. 안녕. 안녕.